조선 최고의 시학자 정약용은 말했다. 형제가 멀어져도 억지로 붙잡지 말아야 했다. 단순한 말 같지만 수많은 가정이 이 한마디를 지키지 못해 평생의 정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았다. 생각해 보라. 부모 재산을 나누는 순간 웃던 얼굴이 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병원 복도에서 누가 더 간병을 맡아야 하느냐로 싸우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명절 밥상을 차리느라 늘 같은 사람만 고생하고 돌아올 때는 고마움보다 서운함이 남았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았는가? 심지어 자녀들의 성적, 직장, 집 한 채 차이가 웃음 대신 비교의 화살이 되어 가족의 마음을 찌른 적 없었는가? 이 영상을 단 10분만 집중해서 본다면 왜 형제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지 뚜렷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10분을 흘려보낸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병원 앞에서 더 깊은 갈등을 겪으며 재산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끝까지 본다면 정약용이 남긴 4가지 지혜를 얻게 된다. 그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고도 형제를 편안히 대할 수 있는 길이며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이다. 어린 시절 형제는 하나였다. 같은 방에서 숨결을 나누며 잠들고 같은 밥상을 함께하며 자랐다. 한 장난감을 두고 싸웠다가도 곧 화해하고 부모 품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정은 달라진다. 형은 서울로 떠나고 동생은 지방에 남는다. 형은 회사원이 되고 동생은 장사를 한다. 결혼도 배우자의 성격도 아이들의 재능도 모두 다르게 흘러간다. 처음엔 여전히 가까운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이 너무도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나무의 가지가 자라며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뻗듯이 형제 또한 각자의 길을 간다 했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바다로 흘러가듯이 사람의 인생도 각자의 바다로 향한다 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 첫 번째 독은 바로 기대였다. 형제니까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 형제니까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생각,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마음의 틈이 생긴다. 한 사람이 사업이 무너져 형에게 급히 돈을 부탁했다. 하지만 형도 집 대출금, 아이 학원비, 아내의 병원비로 빠듯한 상황이었다. 형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동생은 속으로 외쳤다. 형제인데 이럴 수 있나. 그날 이후 마음이 다쳤다. 명절 밥상에서도 예전의 웃음은 사라지고 형을 마주할 때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형제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고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은 적은 없었는가?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다 했다. 형제라 하여도 무조건적인 기대를 거두어야 한다 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요. 기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고 오히려 작은 배려에도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했다. 생각해 보라. 강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그러나 손을 그릇처럼 펼쳐두면 물은 고요히 고여든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형제 관계를 병들게 만드는 두 번째 독은 비교였다. 명절 상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아, 그래? 우리 딸은 의대에 다녀. 의대라니 대단하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벌써 연봉이 억대야. 그 순간 식탁의 웃음은 사라지고 공기는 싸늘해진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도 마음 한켠이 씁쓸해진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사촌끼리 성적이나 직장을 비교당해 아이들 얼굴이 붉어진 적, 내 자식의 노력이 한순간에 폄하당한 듯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지 않은가? 정약용은 말했다. 비교는 사랑을 죽인다 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비교는 조건을 붙인다 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형제의 정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했다. 실제 사례를 보자. 어떤 집안은 큰형이 의사, 둘째는 교사, 막내는 자영업자였다. 처음엔 다 만족하며 살았다. 그러나 큰형의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자 둘째와 막내는 마음이 위축됐다. 둘째의 딸이 교대에 붙자 막내는 더 작아졌다. 결국 막내는 가족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다. 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비교의 칼날이 자신과 자식에게 향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집안의 명절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다. 비교는 겉으로는 자랑 같지만 실은 상처였다. 자랑하는 사람조차 결국 불편해졌다. 상대의 서운한 눈빛을 보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상처받는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라. 명절 모임에서 자녀나 재산 이야기가 오갈 때 속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는가? 혹시 그 불편함 때문에 모임 참석을 꺼린 적은 없었는가? 반대로 비교하지 않는 집안은 달랐다. 큰형이 승진했을 때는 모두가 함께 축하했다. 둘째가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도, 막내가 작은 상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기뻐했다.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갔든 어떤 직업을 택했든 서로의 노고와 재능을 존중했다. 그러니 모임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도 사촌들과 비교당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다. 오히려 가족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했다.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니었다. 나무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야 햇빛을 고르게 받듯 사람의 삶도 저마다 다르게 뻗어야 건강하다 했다. 모든 가지가 한쪽으로만 몰리면 나무는 기울어지고 망가지듯 형제가 모두 같은 길을 가려 하면 관계는 반드시 부서진다 했다. 비교하지 않고 존중할 때 가족의 모임은 다시 웃음을 되찾는다. 자녀들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며 부모 세대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형제와 자녀를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 작은 불씨가 큰 갈등의 불길이 될 수 있다. 비교 대신 축하를, 경쟁 대신 격려를 건넬 수 있다면 형제 관계는 한층 단단해질 것이다. 형제 관계를 흔들어 놓는 세 번째 독은 간섭이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삶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그 회사는 다니지 마라. 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듣는 이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 인생을 왜 당신이 결정하나? 사랑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통제의 말이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형제에게 내 선택을 말했을 때 응원보다 잔소리가 먼저 돌아온 적은 없었는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다쳐버린 적 없었는가? 실제 사례를 보자. 한 동생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형은 늘 반대만 했다. 그 나이에 왜 이직을 하냐? 지금 회사에 그냥 다녀라. 아이한테 너무 공부를 시키지 마라. 동생은 처음엔 고마운 충고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쳤다. 결국 중요한 일은 형에게 알리지 않았다. 말하면 어차피 반대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지고 형제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정약용은 말했다. 간섭은 사랑이 아니었다. 불신이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갈등의 불씨였다. 반대로 존중하는 형제는 달랐다.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형은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쉽지 않겠지만 내가 결정한 거라면 믿고 응원하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이 한마디에 동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반대 대신 응원을 받은 순간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형에게 먼저 털어놓았다. 형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길을 찾기도 했다. 존중이 간섭보다 더 큰 힘을 낳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어미 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떠나보낼 때 이 길로만 가라고 강제로 몰아붙이지 않는다. 각자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스스로 경험하게 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한다. 그렇게 해야 새가 강해진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된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형제에게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혹은 형제의 말이 늘 간섭처럼 들려 대화를 피한 적은 없었는가? 정약용은 깨달았다 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었고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형제를 믿고 자유롭게 두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싹 트고 형제의 정은 다시 살아난다 했다. 형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결국 마음에 쌓인 무게 때문이었다. 도와주길 바라는 기대, 끝없는 비교, 좋은 뜻이라 믿었던 간섭이 그 무게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다.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했다. 한번 떠올려 보라. 명절 식탁에서 웃는 대신 서로의 자녀 성적을 은근히 비교하며 마음이 상했던 순간. 아픈 부모 병원비를 누가 더 냈는지 따지며 괜히 서운해졌던 기억.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서도 형제라 더 말을 못했던 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국 형제의 마음을 무너뜨려 왔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형제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관계는 무너졌다. 하지만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웃음이 돌아왔다. 억지로 모임을 강요하는 대신 만나면 편안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이었다. 비교 대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눈길이 답이었다. 간섭 대신 나는 너를 믿는다는 짧은 응원의 말이 답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했다. 억지로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 멀리 있어도 안부 한마디로 마음은 이어졌다. 진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이었다. 혹시 지금도 형제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왜 우리 집만 뒤처지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평생 짐을 지고 가야 한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관계는 더 따뜻해진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하다. 형제가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각자의 길을 가며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가까이 붙어 있는 데 있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멀리서라도 마음을 빌어주는 데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정약용의 깊은 깨달음을 계속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